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변호인단에 합류하신 걸로 아는데 그 코멘트 가능한 선에서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의 모든 그 이슈들에 대해서 다 다뤄야 되죠. 그게 원칙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의 증인 신청만 받고 아주 일부의 발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거 있으면 하루 전에 미리 얘기해라. 또 답변할 때 그 소위 본 질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때 그것도 미리 내놔라.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질문할지도 모르는데 반대 질의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공정하지 않은 그런 재판이죠. 그러니까 증거도 안 받고 증거 제한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시간을 양쪽에 똑같이 주는 거예요. 90분씩 각자 줘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추를 당한 사람은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똑같이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한을 딱 정해요. 언제까지 재판한다. 지금 일반 형사사건들도 3년, 4년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판결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겨우 한 건 나왔는데 1심이 그것도 이제 항소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제안해가지고 전체 회수는 8번을 하겠다. 그 안에 다 끝내라. 그러다 이제 항의를 하니까 한 번 더 늘렸어요. 늘리는 신용만 한 거죠. 이건 정말 절차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서포트를 받고 계신 건지 그 코멘트가 가능한 선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서포트가 아니라 방해를 받고 있죠. 그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요. 그 현재 그 선거 관리나 그 선거 소송 관련된 판결을 이제 법원에서 하시고 또 대법관 출신이 선거위원장 시스템에서 실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원장은 전부 판사가 합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각급 법원은 부장 판사 또 판사들이 다 합니다. 지금도 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8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아마 이 선관위원장 출신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금방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했거든.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자기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결국 동료가 되니까 소송 나면 뭐 정말 부당한 재판을 하죠. 뭐 저는 검사로서 28년 변호사까지 하면 지금 40몇 년째 살고 있는데 요즘같이 법이 엉터리로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은 잘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 이거 유죄일까 아닐까? 제가 과거에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꽤 시간이 된 법조인들은 이거 유죄일까 무죄일까를 95% 이상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죠. 95% 이상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거 완전히 로또예요. 그냥 막 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북한에 옛날에 형법이 있냐, 북한에 형법이 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10년쯤, 20년쯤 전에 북한에는 형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형법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형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공개를 안 해. 공개를 안 하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누굴 처벌하고 싶다 그러면 처벌한 다음에 법 바꾸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법에는 선관위원들이 호선을 하게 돼 있어요. 호선. 서로 이제 누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해. 옛날엔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판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걸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법 바꿀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지금도 사실 바꿀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게 싸우질 않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워졌던 겁니다. 지금 제시하신 증거들이 어떤 대규모의 선거 조작의 어떤 근거가 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 국론도 분열 대통령이 계엄하게 된 근거가 됐는데, 그럼 이런 의혹들이나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의혹들을 풀어야 된다든가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관련해서 무슨 법률을 좀 만들려고,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찬반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입장에서 이런 의혹들이 지금 국민들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하시는지 입장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선이 다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3가지 질문을 했어요. 개선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개선 하나도 안 됐어요. 말은 개선됐다고 하는데 개선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재검표를 왜 안 합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재검표예요. 근데 왜 재검표를 안 합니까? 4.15 총선 때 한 1년 2개월 만에 그때 첫 재검표를 했어요. 1년 2개월 만에.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걸 다 초과한 거죠. 넘어간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두 번째 재검표를 언제 했을까요? 6월 28일 날 한 뒤에 두 번째 재검표는 언제 했을까요? 8월 말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2달 만에 했습니다. 여러분, 재검표는 뭐예요? 그냥 투표한 거를 개표했는데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봉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열어본 게 재검표입니다. 그 봉해놓은 걸 열어보는 게 재검표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재검표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 시간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1년 2개월 만에 첫 번째 재검표 해놓고 그 다음에 2달 뒤에 두 번째를 했어요. 앞에 재검표를 해보니까 엉터리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 이거 어떻게든지 보완해 보려고 그래 한 거예요. 저 1장기 투표지 4월 28일에 나왔는데 8월 30일에는 안 나왔어요.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했는가? 또 몇 주 뒤가 아니라 한 달 뒤에 했어요. 그 다음 또 한 달 뒤.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예? 그러니까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너무 명확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4.10에는 아예 재검표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해보면 아무리 막아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이 없으면 왜 빨리빨리 안 합니까? 대만처럼 바로 당일 투표하고 당일 수개표하면 바로 끝날 걸 갖고서 시스템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정할 수 있는 소지를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사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저는 수사만 하면, 제대로 된 수사만 하면 3달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정주영 전 회장, 정주영 회장이 대선에 출마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부정선거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 정주영 후보를 조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건도 3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이런 사건도 오래 걸리질 않아요. 왜 근데 이렇게 끌고 있느냐고.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작할 필요 없으면, 조작 안 할 것 같으면 바로 끝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우리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선거 시스템이 망가져버린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합니다. 그런 사실은 답은 다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네 마지막 말씀 황교안 대표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탄핵 정국에서 깨어나는 국민들과 자유진영 국가와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신 기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의견을 듣다 보니까 우리 외신 기자가 아닌 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식 행사를 일단 마친 뒤에는 우리 오늘 답변한 분들 중에 일부가 남아서 질문이 계시면 계속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등 많은 시민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이분들이 지켜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위해서 정말 고소 고발도 하고 집회 시위도 하고 또 책도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언론, 검경, 법원 등은 이를 못 본 채 했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아세우면서 비난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한 중요한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2030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계엄령 이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영장, 체포, 구속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이런 독재적 발상을 하고 또 부정선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처벌을 막무가내로 촉구하는 이런 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욱 깨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마저 반헌법적인 편파적 재판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월 28일 중국 등 외국의 총선 개입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캐나다 총선에 개입한 사실을 명백하게 적시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중국의 캐나다 총선 개입은 팩트고 중국의 우리나라 총선 개입은 음모론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선거가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 카르텔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하루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이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내외신 기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